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4분입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동아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학교 이름을 잘못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동자 학교가 많습니다. 네, 부산에. 동의대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북한이 지난주에 사거리가 3,500km 이르는, 그러니까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사정권 앞둔 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네네. 이 소식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토요일이죠. 15일 오후 12시 33분쯤에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우리 합참이 발표했고요. 네. 미국 전략사령부도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날은 불굴의 의지라고 이름 붙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해서 우리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걸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는 훈련 마지막 날에 도발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직후에 공중 폭발을 해서 실패했다고 그러는데요. 지난 6월 22일에는 똑같은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서 400km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월 24일에는 잠수함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SLBM 발사 실험을 해서 또 성공했고요. 네. 이어서 또 지난달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핵무기는 물론이고 그 운반 기술에 있어서도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미 당국은 물론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염려하는 국제사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날 김정은이 참석을 했다가 네네. 실패한 걸 알고 조용히 사라졌다 이런 내용의 보도도 있었는데, 그럼 6월에 이제 6차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은 성공을 했지만 이번에 발사한 것은 이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성공한 것이 11월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발사 실험을 안 한 것만 못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멀지 않은 시기에 또다시 발사 실험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못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핵의 운반 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번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다도 지금 현재 북한의 핵과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김정은 정권은 이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이들의 이런 진전을 늦추거나 멈추게 하지 않으면 시간은 북한 쪽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월 9일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또 다른 제재 결의안이 아직도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도발을 감행한 거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나 결의에도 북한이 전혀 개입 치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또 표면상으로는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도 해서 많이 잡잡합니다. 네, 참 이번에는 좀 더 실질적인 대책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아베 수상 보좌관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예, 아베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죠. 재선의 참의원인 에도 세이치 아베 보좌관이 야스쿠니 신사의 올 추계 제사의 3일째가 오늘인데 오늘 참배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측근으로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직 의원이 대신 참배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잡잡한데요. 네. 아베 총리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협력해 나가야 하는 일본이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일본의 현실들을 잘 이해하고 대처해야 되는 또 그런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미국 태평양군이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전략 폭격기 B-1B를 한국에 파견할 당시에 이 한국 상공에서 한미일 공군 전투기가 나란히 이렇게 평행 비행을 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 한국 측이 반대를 해서 이 무산이 됐다라고 일본이 아사히 신문에 뒤늦게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그 한미일 공군
항공기가 같이 편대 비행을 하는 거는 국제사회의 한미일이 안보적으로도 동맹에 버금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 세계 전략적인 차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북핵 자체의 해결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대북, 대중국 견제도 해야 하는 그런 미국의 국익에 입장하는 겁니다.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현재 한미 동맹하고 미일 동맹은 아주 견고한데 이것을 한미일 3국의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것이 미국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 일본도 뭐 같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은 여러 가지로 이런 쪽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경험을 좀 축적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모든 분야에서 하나하나 다 협력해야 한다면 바로 군사적인 동맹이 아마 가장 나중에 해야 하는 그런 분야이거든요. 그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거고요. 실제로 해상 구조나 뭐 해상에서의 대테러 훈련들은 일본과 많이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일본 군함이 한국에 오기도 하고 한국 군함이 일본에 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네. 군사 동맹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그것은 한국으로서는 가장 나중에 해야 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국이 이런 걸 사실이라면 거부한 거는 자칫 사드 배치 못지않게 정치 외교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을 미리 예방했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좀 많이 부러운 소식인데요. 중국이 유인 우주정거장 설치 운영에 한 걸음 성금 다가섰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7번째입니다. 벌써 중국은 유인 우주선이 7번째인데 그 신주 11호가 오늘 새벽 3시 31분쯤에 현재 실험용으로 우주정거장을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구 상공의 393km 지점에 있답니다. 청궁 2호인데요. 이 두 우주선이 도킹이 성공했다고 오늘 신화통신이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 간의 도킹에 성공한 것은 뭐 미국이나 러시아 다음으로는 중국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인류의 우주정거장은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 16개 국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에 이 우주정거장이 이제 종료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2024년부터 새로운 우주정거장을 중국을 포함한 미국, 인도 또 다양한 우주 선진국들과 협력해서 새롭게 운영을 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 자체적으로 신주 11호하고 텐궁 2호가 도킹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도 자체적으로 우주정거장 기술의 최선진국에 도달했다는 걸 입증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중국은 2020년경에 자체적으로 우주정거장을 건설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낼 그런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우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뭐 정치적인 이유를 보자면 대내외적으로 중국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국가적인 자부심을 극대화해서 우주 개발을 통해서요. 모래알 같은 중국인들을 좀 더 시멘트나 콘크리트 같이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어떤 국가 통합에 대한 정치적인 의도가 그런 목적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중국 우주 선진국다운 통큰 행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또 지난 목요일인 13일 이 태국의 푸미퐁 국왕이 서거했습니다. 그래서 검은천이 동의날 정도로 태국이 거국적인 내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13일입니다. 오후 3시 52분경에 태국의 푸미퐁 국왕이 병원에서 88세를 일기로 서거했다고 왕실 사무궁이 발표를 했는데요. 흔히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오랫동안 재위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엘리자베스 2세는 올해 9월에 재위 6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으로서는 최장 재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푸미퐁 국왕이 88세로 서거를 했지만 1946년 6월 9일에 즉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70년 126일을 재위했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그런 군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현재 90세고요. 그래서 나이로는 네. 2살 어리지만 최장 제위 국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나 국민들의 애도가 각별하면 이 검은 천이 동인할 정도인가 이게 좀 궁금하네요. 또 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1년 동안 애도 기간을 정하고 공공장소에서 유흥활동을 금지하라 이렇게 내렸다고요? 네. 뭐 우리 입장에선 조선시대를 좀 상기시키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공화국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좀 이해가 좀 어렵지만 태국인들에게 국왕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여타 군주국들하고 비교해도 매우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9세기에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서양 열강의 식민지화됐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영국과 최고의 열강이던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당당하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태국인데 그 이면에 바로 돌아가신 푸미폰 국왕의 할아버지인 쫄랄 롱꼰 왕이 있습니다. 네. 이 롱꼰 왕이 바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잘 활용해서 독립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아시아 국가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브리너하고 데보라 커가 주연했던 왕과 나의 그 모델이 바로 이 푸미폰 국왕의 할아버지인 네. 롱꽁 왕입니다. 율브리너가 롱꽁 왕 역할을 했죠. 그렇군요. 태국 여행 갈 때 좀 이런 분위기 감안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부산인 지금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